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세계사 산책을 한번 같이 하기로 합시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나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한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불가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불가리아라는 나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가리아. 사실은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국명으로 따지면 가장 오래된 나라 이름입니다. 이게 역사가 서기 681년까지 올라갑니다. 서기 681년이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끝낸 시점입니다. 문무왕 시절이에요. 이때 이 불가르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가르족이 재밌는 종족입니다. 이게 몽골 투르크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몽골 반접이 있다는 거죠. 이 불가르족이 어디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볼가강 근처, 그러니까 러시아 남쪽 초원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6년에 불가리아에 갔더니 이 불가르족의 조상은 흉노족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훈족, 흉노족. 그런데 신라의 삼국 통일을 주도한 이 신라 김씨가 흉노족이라는 유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라 지역에서 발굴된 1973년 계림노 발굴 과정에서 나타난 그 보금이 있습니다. 한 15cm, 한 30cm짜리 보금. 그 보석이 아주 박혀 있는 이 보금을 추적한 한 일본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불가리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는 불가리아가 로마 식민지였는데 트라키아라고 그랬습니다. 트라키아에서 만들어져서 그때 신라는 한 5, 6세기 신라입니다. 신라에 유입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불가르족도 흉노족이고 5세기경의 신라도 흉노족이니까 서로 뭐가 통하는 게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텝 루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초원지대를 통해서 이 불가르족과 신라 김씨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쨌든 이 불가르족은 7세기 말에 러시아 그 초원지대에서 살고 있다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불가리아 지역은 지도를 펴면 아시겠지만은 흑해 연안에 있습니다. 흑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면은 터키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할 때 제일 먼저 지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왔는데 이 지역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리아, 말 잘 타는 이 유목민족이니까요.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이 불가르족이 현지에 살고 있던 슬라브족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 비잔틴, 지금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이 콘스탄티노플, 그 뒤에 이스탄불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거기 수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동로마 제국, 비잔틴 대국에서 이 싸움 잘하는 불가리아 사람들한테 돈을 주었다는 것이죠. 조공을 하고 이때도 불가리아 그 부족의 왕이라고 불리지 않고 칸이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이 칸은 유목민족들이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칸, 징기스칸, 그리고 신라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왕이라고 불리기 전에 뭐 마립칸이라든지 칸으로 불렸어요. 김윤씨는 태대각칸, 칸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칸은 북방 유목민족들의 공통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칸.
그래서 칸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이 불가리아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세기 681년에 동로마 제국의 말하자면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국이 하나 탄생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유목민족은 원래 종교가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그런데 세기 865년에 가면은 불가리아의 왕 보리스 1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이 불가리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헝가리에서 일어나죠. 헝가리를 11세기에 세운 민족도 마자르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자르족도 종족적으로 보면 투르크 계통이에요. 이 불가르족과 비슷한 투르크 계통이고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헝가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정복왕조를 만들죠. 그러다가 곧 기독교로 개종이 됩니다. 이 기독교로 개종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불가르는 몽골이나 오스만 터키와 더 가까워요.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종족적으로 비슷한 몽골 투르크족과 싸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구 기독교 문명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큰 고생을 하지만은 그것은 뭐냐? 민족보다는 종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사이로 말하면은 민족보다는 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헝가리를 기독교화한 것이 유럽 기독교의 가장 큰 투자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맹한 마자르족은 한때 유럽을 전체를 위협을 하고 했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쳐들어오기 전에 유럽을 뒤흔든 세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이킹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살던 바이킹이 한 300년 동안 9세기, 10세기, 11세기에 걸쳐서 서유럽을 약탈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그거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한 200~300년 늦은 시기에 마자르족이 또 그 기마 군단을 이끌고 서유럽을 아주 공포에 떨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자르족이 기독교 신도로 변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동쪽에서 밀려오는 이 유목민족의 그 부대와, 선봉부대와 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싸우는 역할을 하다가 1241년에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가 이끄는 징기스칸 군대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완전히 몰살하고 헝가리가 완전히 황폐가 되고 인구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는 중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기독교화된 게, 한국의 주류 종교로 된 게 가장 큰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한국이 기독교화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냉전시대 때 자유진영에 서가지고 공산화된 유라시아 대륙과 맞섰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기독교화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불가리아로 돌아가서 이 불가리아가 기독교화된 다음에 9세기 후반이 되면은 고 불가리아 문자라는 걸 발명합니다. 시릴과 메소디우스 형제가 이 고 불가리아 문자를 발명하는데, 이게 한글 발명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문자가 발명되는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만 쓰여지고 있을 텐데, 불가리아 문자는 이렇게 해서 세르비아와 러시아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자의 그 알파벳을 좀 거꾸로 놓은 것 같은 그 독특한 러시아 문자의 기원이 이 불가리아 문자다. 시릴과 메소디우스 형제가 만든 그 문자가 지금 러시아
글자의 뭐 모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불가리아에서 많이 하더군요. 가보니까 이 불가리아는 시미온 왕 10세기 초에 아주 전성기를 맞아가지고 영토는 흑해에서 아드리아에 이르는 지금 발칸반도에 아주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비잔틴 제국과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비잔틴 제국이 힘이 있으니까 결국은 비잔틴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185년에 피트 3세라는 사람이 지도해가지고 다시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이걸 1185년에 독립한 이 불가리아를 불가리아 제2제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세기부터 지금 터키가 있는 데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거기서 오스만 터키는 투르크족의 오스만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가 힘을 길러가지고 사방으로 이제 평정 정책을 펴기 시작하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와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었던 그리스, 이 발칸 반도에 있던 나라, 불가리아가 다 오스만 터키의 식민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오스만 터키의 이 통치하에 들어가서 그 뒤 이 오스만 터키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500년에 걸쳐서 받습니다. 500년. 이 불가리아와 오스만 터키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와의 관계처럼 500년의 지배를 받았다 이거죠. 500년에. 이 사람들은 불가리아는 요새 뭐 러시아도 비슷한 변명을 합니다만 러시아는 왜 러시아가 이렇게 후진성을 밀지 못했냐. 그것은 몽고 지배를 한 300년 받는 동안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르네상스 뭐 이런 데 참여하지 못했다. 소외됐다. 불가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00년 동안 투르크 지배를 받다가 우리가 후진되었다.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이 불가리아를 투르크에서 해방시켜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불가리아와는 또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불가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상호간에 아주 서로 고마운 나라라는 이런 관점이 한미동맹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이 독특한 이 혈맹 관계라든지 이 또 기독교를 매개로 해가지고 친근감을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불가리아와 러시아의 그런 관계가 아주 친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된 것은 19세기에 됐습니다만 19세기에 독립된 불가리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투르크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된 이 불가리아는 그러나 그 뒤에 상당히 이 외교적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외교적으로 왜 실수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줄을 잘못 쓰는 거예요. 외교에서 실수한다는 것은 줄을 잘못 쓴다는 것입니다. 천하 대세가 갈릴 때 줄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을 합니다. 1913년에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해가지고 세르비아하고 그리스한테 져버렸습니다. 1913년입니다. 그 다음 해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때도 또 줄을 잘못 씁니다. 불가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 편에 서버립니다. 근데 이 독일 오스트리아가 패전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고생을 하다가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때 또 줄을 잘못 써요. 독일 편에 씁니다. 물론 강압에 의해서 독일 편에 히틀러 편에 서가지고 러시아와 싸우는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는 불가리아를 해방 독립시켜준 나라니까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싸우는 독일 편을 도우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는 않아요. 군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히틀러가 그 정도는 또 양해를 해준 모양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러시아가
독일군을 치면서 다시 불가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부터는 소련은 말하자면 위성국가가 돼버리죠. 자, 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 등으로 보내가 강제 노역시키고 죽이고 갑니다. 심지어 이 프랑스에 있던 유대인들끼리 유대인까지도 잡아갑니다. 불란서에 당시에 비시 정부라고 뭐 일종의 괴뢰 정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유대인을 잡는데 불란서 그 관리들이 경찰이 협조를 하고 해요. 네덜란드는 물론 히틀러 치하에 있었지만 그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이 막 잡혀갑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이 종교의 자유를 아주 보장한 나라인데 네덜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간 적도 있고 그 유명한 안네 프랑크가 그 경우에 속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후에 상당히 욕을 먹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선도하던 나라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그런데 불가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불가리아 왕이 히틀러의 요구를 거부를 해봅니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보내지 않겠다 해서 불가리아에 있는 유대인만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가리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가리아 사람들의 독특한 인도주의라 그럴까요? 의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소련의 치하로 넘어간 이 불가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라는 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리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불가리아의 독재자가 됩니다. 이것은 스탈린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지프코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이 지프코프라는 사람이 1954년부터 89년까지 3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도자가 두 사람이에요. 디미트로프와 지프코프. 자, 이 공산국가에서도 1인 장기 집권이 오래된 나라는 이 개혁 개방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지도자가 자주 바뀌어야 그나마 공산주의 안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헝가리 같은 나라, 폴란드 같은 나라죠. 이것은 불가리아는 두 사람이 장기 집권하는 바람에 개혁 개방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그나마 89년에 다른 나라가 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그 흐름 속에서 드디어 공산주의가 종식이 됐는데 공산주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가 전환돼야 되는데 이때 상당히 고생을 한 것은 그 개혁을 주도할 엘리트가 없었다는 거죠. 바웬사라든지 또는 헝가리의 이 개혁 주도 세력 같은 사람, 또 하벨 같은 사람, 체코에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영향 때문에 이 동구권 나라 중에서 체제 전환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는 보통 헝가리를 꼽습니다. 그다음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보다 좀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1996년에 이 헝가리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한참 체제 전환을 시련을 겪고 있던 이 불가리아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빠진 나라고 경제력은 약해지고 했지만은 뭔가 이 불가리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좀 친근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투르크 지배 민족과 다수의 슬라브 민족이 서로 섞인 건데 문화적으로 특히 그 국립박물관에 가봤더니 거기 뭐 왕관도 있고 여러 가지 유물이 있는데 아주 왕관은 이 신라 왕관하고 참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점잖은 나라가 망했다 그러나 체제가 망하다가 보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침울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은 참 점잖은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사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약 2만 달러가 되고요. 이 불가리아는 면적이 남한하고 똑같습니다. 11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인구는 715만 명. 우리의 뭐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수도는 소피아란 데입니다. 자, 이때 제가 96년입니다. 21년 전에 불가리아에 가서 참 특이한 분을 만났어요. 이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탈북자. 언제 탈북자냐 하면은 이 탈북자야말로 최초의 대학 학생 탈북자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게 언제 있었느냐, 언제 탈북이 있었느냐 하면 60년대 초입니다. 그때 만난 탈북자가 최동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최동준이라는 분. 이분하고 네 사람의 불가리아 유학생이 있었어요. 이 최동준 씨 등 네 사람이 불가리아에 와가지고 수리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년 초에 되니까 그 대사가, 그 주재하던 북한 대사가 이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빨리 귀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네 청년이 생각하기를 귀국하면은 우리는 수용소에 가겠구나. 그동안 이 불가리아는 공산국가지만은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천국 같았다고 합니다. 불가리아 정도의 이 억압은 북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 같았어.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실수하고 했고 이게 아마 보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하라니까 이 네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소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소피아에 가면은 비토시아 산이라고 있습니다. 한 1000m 되는 산인데 그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제가 최동준 씨하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숨어 있는 것도 좀 힘들고 하니까 이 소피아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영화 구경을 하다가 나올 때 딱 북한 대사관 직원들한테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5층에 감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사를 꽁꽁 묶인 상태에서. 그때 이 사람들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는 불가리아에 신고를 했답니다. 불가리아 정부에. 불법적으로 우리가 납치된 상태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했다. 이렇게 하니까 불가리아 정부가 이제 개입을 했어요. 이건 주권 침해다. 왜 우리 허가도 안 받고 아무리 북한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외교 문제가 됐습니다. 외교 문제가 되니까 불가리아 측에서는 월맹 대사관 사람을 입회시켜가지고 이 네 학생이 정말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네 학생들이 북한 그 여권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남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리아가 참 고마운 게 아까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의 요구를 거절하고 유대인을 보호했듯이 북한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이 네 사람은 돌려보낼 수 없다.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거주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고마운 사람들. 같은 공산국가인데도. 그런데 이 네 학생들이 탈출하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물론 완전한 자유를 맛보았지만 탈출 중에 하나가 거기 와서 보니까 6.25를 김일성이가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 반역 짓을 했구나. 그때는 북한에서는 북침해서 할 수 없이 반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구나 하는 것이 북한 탈출을 결심한 하나의 동기였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유엔 총회장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남침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내전이란 말은 상방이 싸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잘잘못 따지지 말자고 할 때 보통 내전이라고 합니다. 또는 한강이라는 작가는 대리전이라고 했어요. 남침전쟁을 대리전이라고 이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 북한 정권의 전쟁 범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못 살고 하는 것도 민족을 친, 동족을 친 김일성의 민족 반역적 범죄, 또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냐 하면은 이 오늘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면은 들고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6.25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김일성의 민족 반역, 즉 남침전쟁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대통령이 내전이라고 한다든지 또 뭐 작가가 대리전이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네 사람은 비록 이 불가리아 국적은 취득 못했지만 자유롭게 여기서 살고 또 몇 사람은 불가리아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몽골 반점이 있더랍니다. 엉덩이에. 그래서 아주 반가웠답니다. 몽골 반점, 그 몽골 투르크 계통의 불가리아 족이니까 그 DNA가 남아있을 것이고 또 전형적인 몽골 족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나라가 이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그래서 이 불가리아 나라는 지금은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유대인을 보호하고 탈북자를 받아주고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좀 친근하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나라입니다. 인도주의를 아는 나라죠. 인도주의를 아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좌파 세력이 탈북자들한테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가리아 사람들은 소련의 위성국가 시절에도 탈북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진보죠. 진보는 인권을 존중하는 게 진보입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하면 그건 진보 세력이 아니죠. 진보로 위장한 수구 반동 세력이겠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